그날 이후 나는 오랫동안 경주의 하늘을 잊지 못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나라의 변화를 보았다. 힘을 외치지 않고 대신 신뢰를 말하는 나라.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억제력을 가진 나라. 그 침묵 속에서 세계가 움직였고 그 고요 속에서 질서가 바뀌었다. 한국은 자신을 증명했다. 기술로, 투명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으로. 그들의 힘은 함성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함성보다 깊이 울렸다. 나는 경주의 빛을 기억한다. 그 빛은 단순한 아침의 햇살이 아니었다. 그건 새로운 시대의 신호였다. 통제의 시대가 끝나고 신뢰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였다. 이제 나는 안다. 동맹은 보호가 아니라 동행이며 억제는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다. 그리고 신뢰는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은 그 길을 먼저 걸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 길은 머지않아 세계가 따라가게 될 길이다. 그날의 경주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경주의 새벽은 말 그대로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걸어 잠갔죠. 천년의 도시가 마치 숨을 참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고 바닥까지 울리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을 마음에 드신다면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나는 리처드 모건 캐나다 국방부 산하전략 분석관으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군사적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은 언제나 내게 조용한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지만 감정이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곳. 그래서 나는 솔직히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핵심 무대가 될 일은 없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경주에 발을 디딘 순간 무너졌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주의 산맥은 푸른 안개에 덮여 있었고 공항 활주로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군복 차림의 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행사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삼엄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인원이 내 여권을 2번이나 확인하고 내 가방을 열어 전자기기 하나하나를 스캔했습니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죠. 경제회의가 이렇게까지 보안을 강화합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조금 다르다. 이 말이 군인들의 언어로는 언제나 매우 특별하다, 즉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SUV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 양옆에는 경찰 차량이 간격을 두고 배치돼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호텔까지는 불과 30분 거리였지만 나는 창밖을 내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다들 침묵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서로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입구에는 경호 인원이 서 있었고 로비에는 외신 기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면의 디지털 시계가 10초마다 붉은 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올라온 뒤에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경주의 전통 지붕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종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조차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고 너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용함을 만들어낸 듯했죠. 그날 밤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3번이나 밑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주, 고요한 도시. 하지만 그 고요가 진짜 평화일까? 그때 복도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구두 소리, 그리고 짧은 무전음. 군사보안 요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의에 이런 장비와 인원이 필요할 리 없죠. 나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심 건물의 옥상 위에서 푸른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건 분명 드론이었습니다. 감시용. 무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경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금 이 땅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밤이 깊어갈수록 경주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나는 이미 커피 2잔을 비운 상태였다. 잠을 설쳤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본격적인 회담 첫날이었다. 일정표에 적힌 공식 명칭은 분명 한미경제협력 확대 회의. 하지만 어제부터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정말로 경제 이야기만 할까? 호텔 조식당은 비어 있었다. 몇몇 외국 대표단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한국 측 관계자 몇 명이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지나갔다. 나는 접시를 내려놓고 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다. 기술팀, 핵심 인력, 특별의제라는 단어들이 들렸다. 경제 용어가 아니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다. 회의 등록 부스에서 배포된 참석자 명단은 A사 5장짜리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것을 손에 넣었다. 처음엔 예상대로였다. 백악관 경제보좌관, 미 재무부 차관보, 무역대표부 차석. 한국 측은 기획재정부 차관, 산업부 국장, 청정에너지정책관. 모두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3번째 페이지에서 내 손가락이 멈췄다. 에너지부 핵정책 부차관보 드라이브. 해리스. 국방부 전략기획실 부실장 COL. 더넘. 국무부 비확산국 선임 분석관 미즈. 월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명백히 핵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넘겼다. 한국 측 명단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눈에 띄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정책과장, 국방과학연구소 전략체계 연구위원. 경제회의라면 이들이 왜 필요할까?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기자들이 명단을 받는 듯 했지만 대부분 대충 훑고 지나갔다.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안쪽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노트를 펴서 항목별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핵 관련 인물 최소 6명. 양국 모두 과학기술 국방부서 동시 참여. 경제와 군사의 경계가 사라짐. 내가 줄을 긋는 순간 어딘가에서 벨이 울렸다. 워싱턴 본부였다. 모건, 내가 있는 회의, 의제 이상 없다. 단순한 에너지 협력 범위야. 그들의 말투가 너무 단호했다. 마치 더 묻지 말라는 듯했다. 나는 웃음을 삼켰다. 너무 완벽한 답변은 오히려 거짓처럼 들리기 마련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회의 참가자들이 하나둘 호텔 컨벤션홀로 향했다. 나는 보안구역 입구에서 출입증을 제시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자 오른쪽 복도 끝에서 흰색 명찰을 단 미국 측 보좌관 한 명이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던 순간 가방 측면에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연료주기 동맹 선택안. 연료주기. 그것은 내가 수년간 다뤄온 단어였다. 핵심은 간단하다. 연료주기는 곧 핵자율권의 다른 말이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제 경주의 공기, 오늘의 명단, 그리고 이 가방.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은 지금 핵연료 주기에 관한 특별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장 안에서는 기자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관찰했다. 한국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이번 회담은 첨단 기술과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익숙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혹시 핵연료 관련 논의가 포함됩니까? 대변인의 표정이 굳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대답은 명확한 부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바로 확인이라는 걸 알았다. 브리핑이 끝나자 사람들은 복도를 메웠다. 기자들은 통화했고 보좌관들은 무전기를 잡았다. 나는 한 구석에서 작은 노트를 펴고 적었다. 부정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답이다. 그날 밤 호텔 창밖엔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은 잠잠하지 않았다.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내일은 단순한 경제회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릴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이렇게 썼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역사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경주의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금속처럼 차가웠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노트북에는 어제의 기록이 떠 있었다. 이 회의는 단순한 경제 행사가 아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는 단순한 직감이었다면 오늘은 확신에 가까웠다. 무언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호텔 로비에서 한국 측 기술 자문으로 보이는 한 인물을 보았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다. 가방에서 반쯤 빠져나온 문서의 한 구절이 내 눈을 붙잡았다. 우라늄 농축 20% 미만.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나는 군사 분석가로서 그 숫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 그건 단순한 연구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문턱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평화적 이용의 최대 한계선. 그 이하라면 발전용으로 분류되지만 그 경계를 넘기 직전의 수준이라면 언제든 전략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나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다. 20% 마이너스 전략 에너지 개발의 마지막 관문. 그 문장은 내 손끝에서 떨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단순히 에너지 독립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전략급 에너지 체계, 즉 잠수함 추진을 위한 핵심 기술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무기화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략 무기의 전 단계였다. 세계적으로 20% 이하의 고밀도 농축 연료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힌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최근에 일본. 그중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투명하게 공개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핵무기 없이도 핵억제력을 갖춘 나라가 탄생하게 된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이 더 이상 평온의 침묵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복도 끝에서 한국 대표단의 기술진이 무언가를 나누며 걷고 있었다. 밀도 조절 성공. 20% 유지. 그 짧은 단어들이 내 귀에 그대로 꽂혔다. 회의장 안 대형 화면에는 원자력 발전 모듈의 단면도가 떠 있었다. 그 도면 속엔 작은 동그라미와 파란 선이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알아봤다. 그것은 소형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 구조, 바로 잠수함 추진로의 핵심 설계였다. 그러나 발표자는 단 한마디도 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고효율, 저위험의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 중입니다.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모두가 이해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말하는 에너지는 단지 전기를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였다. 발표가 끝나자 외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이 기술이 군용 추진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국 대표는 천천히 웃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완벽한 균형이었다.
어떤 나라도 비난할 수 없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평화는 힘의 준비 속에서만 유지된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선언이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홀 한쪽 벽면에 걸린 지도 앞에 섰다. 한반도 남쪽 부산 조선소 근처에 붉은 점이 표시돼 있었다. 신형 추진 모듈 연구단지. 그 표식을 보는 순간 어제 본 그 단어들이 떠올랐다. 연료 밀도 20%.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졌다. 밤이 찾아왔을 때 경주는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전날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번엔 힘을 숨긴 고요, 자신감을 품은 정적이었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한국은 20이라는 숫자로 새로운 바다를 열었다. 그것은 핵이 아니라 자주라는 이름의 동력이다. 그날 저녁 하늘은 낮보다 더 무거웠다. 회의장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결코 끝난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다. 기자들은 커피를 손에 쥔 채 복도에 모여 있었고 각국 대표단은 조용히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금처럼 신중하게 선택되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 속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다. 지금 세계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을 때 워싱턴 본부에서 보안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회의를 소집. 중국은 비공식 논평 준비 중. 미국은 공식 입장 없음. 나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세 나라의 반응.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세 번째 줄, 미국은 입장 없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전략적 침묵이었다. 나는 노트를 펼치고 썼다. 가장 위험한 소리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순간에 들린다. 다음 날 아침, 도쿄발 뉴스가 전 세계를 돌았다. 한국의 고밀도 에너지 연구, 지역 안정성의 위협 가능성. 일본의 관영 매체는 이를 핵개발 위장으로 묘사했고 몇몇 평론가들은 노골적으로 불안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 논평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은 언제나 이해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은 짧게 말했다. 한국은 국제규범 내에서 에너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역 안보 균형은 중요하다. 표면상은 중립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중국도 알고 있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반도 남쪽의 억제력은 새로운 수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정작 워싱턴은 조용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백악관 회견에서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의 숨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미국은 이번만큼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그날 오후 나는 미 대사관 소속의 오래된 동료 조엘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처드, 내가 본 대로야. 워싱턴은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두려해. 그게 무슨 뜻이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가진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은 간단했지만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 그가 말하는 나라는 명백히 한국이었다. 그날 밤 세계 각국의 방송은 연일 한국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어느 쪽도 비난으로 끝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모든 연구 과정을 국제원자력기구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명함이 방패가 되고 실력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날의 마지막 뉴스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조용한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창문 너머 경주의 밤은 고요했다. 그러나 멀리서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의 끝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파도 아래 새로운 힘이 깨어나고 있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썼다. 세계는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준비하는 자가 지배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라 부를 수 없었다. 다섯 번째 날 아침 회의장은 전날보다 더욱 삼엄했다. 입구에는 새로운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증을 2번 이상 확인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떠돌았다. 어제까지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오늘은 확실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다. 그때였다. 로비 반대편에서 미 대사관 수행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짙은 회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 표면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글자가 보였다. 연료주기 동맹 선택안. 순간 내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건 내가 군사 분석가로 일하며 수없이 봤던 단어.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인 형태로는 처음이었다. 나는 그를 무심한 척 따라갔다. 그는 호텔 뒤편의 임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틈 사이로 스치는 대화의 조각들이 들려왔다. 비무기 핵기술 공유, 제한적 자율권, 검증 가능한 억제 체계. 그 세 문장은 내 머릿속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미국이 직접 그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다. 나는 그 즉시 이해했다. 지금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했다.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과 같은 억제력을 갖는 것. 그들은 그것을 비핵 억제 모델이라 불렀다. 내가 속했던 분석팀은 그동안 이 개념을 이론으로만 다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그 이론이 현실로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불문율, 핵연료 주기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지도 위에 한반도의 남쪽 해안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붉은 선으로 원형이 그려져 있었고 전략에너지 협력 구역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그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새로운 억제 거점, 즉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 한 인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보유하는 게 낫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이 회의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다. 미국은 한국을 새로운 단계로 올리고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방어선이 아닌 신뢰를 통한 자율 억제 파트너로, 즉 통제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창문 너머로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폭풍의 눈과 같았다. 미국은 말없이 허락했고 한국은 말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연료주기 그 단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동맹의 새로운 형태다. 이제 억제는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로 결정된다.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비핵 억제. 그것이 바로 미래의 이름이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주의 돌담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느꼈다. 세상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포토맥 강 위에는 이른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경주의 기억에 붙잡혀 있었다. 그날 본 서류, 연료주기 동맹 선택안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워싱턴의 공기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본부 브리핑룸의 화면에는 새로운 자료가 띄워져 있었다. 제목은 동북아 전략에너지 상황 보고. 익숙한 제목이었다. 그러나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바다 옆 조선소에 서 있었다. 파란색 방수막으로 덮여 있었고 옆에는 부산 조선소 제7동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물었다. 정보 분석관이 대답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용 에너지 저장 모듈입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가 이상합니다. 방사선 차폐층이 존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둥근 원통형 외벽, 중앙 냉각선, 그리고 고밀도 연료봉을 보관할 수 있는 슬롯. 내 눈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모듈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형 원자로 추진체, 즉 잠수함용 동력원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식 승인 없이 이런 구조물을 짓는다고요? 누군가가 물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조용히 사라졌다. 다른 이가 답했다.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국제규정상 농축도 20% 미만이면 평화적 이용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완벽한 계산이군. 그날 오후 나는 스미스소니언 연구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근 논문 한 편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고밀도 연료봉의 장기 안정성 평가. 내용은 놀라웠다. 연료 교체 주기 15년 이상, 출력 안정도 98.7%. 15년. 그건 잠수함 한 척이 바다 밑에서 거의 세대를 바꿀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다. 나는 노트를 꺼내 적었다. 고밀도 연료봉 마이너스 자율 추진체 마이너스 15년 억제력. 그리고 밑줄을 3번 그었다. 워싱턴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머릿속은 뜨거웠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한국이 이제 바다 밑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나는 본부 옥상에 올라 강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워싱턴 기념비가 흐릿하게 빛났다.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때 내 옆으로 팀장인 해리스가 다가왔다. 모건, 그 자료 봤지?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놀라워야 할 건 따로 있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낮게 말했다. 그 설계, 미국의 예시 프레임 도면과 유사해.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10년 전 비슷한 걸 연구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지. 그런데 한국이 완성했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렸다. 미국이 멈춘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미국이 연료주기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추종국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설계자였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워싱턴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라 믿고 있지만 실제 중심은 조용히 이동 중이다. 그리고 그 축은 지금 부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토맥 강의 물결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내 눈앞에는 여전히 파란 방수막 아래의 금속 원통이 떠올랐다. 그 안에서 나는 느꼈다. 미래의 심장이 이미 뛰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새로운 보고서 한 장이 내 책상 위에 놓였다. 제목은 단순했다. 북한 전술핵 잠수함 공개 임박.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쪽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북쪽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리포트의 첫 페이지에는 위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심포 조선소. 그곳의 도크 안에는 어딘가 낯선 형태의 함정이 떠 있었다. 길이는 짧았지만 돔 형태의 상부가 눈에 띄었다. 분석관이 설명했다. 이건 신형 전술핵 탑재 플랫폼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추진체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실전 운용은? 내가 물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시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전형적인 과시형 프로젝트였다.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 그러나 문제는 그 보여주기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언제나 소리를 키워 협상력을 높였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남쪽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서울발 공식 발표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모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줄이었다. 그 말 속에는 위협도 감정도 없었다. 오직 차분함. 그날 밤 나는 경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침묵이 아니라 통제다. 북한이 소음을 만들어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즉각 대응한다. 경고를 바라고 연합훈련을 강화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데이터를 조용히 모으고 있었다. 통신 감시, 위성 추적, 해류 분석. 그들의 반응은 느린 듯 보였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며칠 뒤 한국 국방부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다. 특별한 군사적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전 세계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필요한 준비 마이너스 대응보다 앞서는 억제. 그날 밤 한국의 해역에서는 한 척의 214급 잠수함이 조용히 출항했다. 공식 보도는 없었다. 하지만 해류와 위치 데이터를 통해 나는 그 움직임을 알아챘다. 남쪽의 함정이 북쪽의 시선을 완전히 끊어냈다. 그것은 명백한 신호였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워싱턴의 동료들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 수위를 계산하느라 분주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게임의 판을 바꾸는 것은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침묵을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며칠 후 일본 언론은 한국의 무반응, 새로운 전략인가? 라는 제목의 분석을 내보냈다. 한 논평가는 이렇게 썼다. 한국은 지금 전통적 억제 이론을 뒤집고 있다. 그들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건 단순한 국가 간의 긴장이 아니었다. 한 나라가 성숙한 힘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워싱턴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경주의 밤 공기 냄새가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은 이제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응을 이끌어내는 나라가 되었다.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다. 북의 위협은 여전히 크다. 그러나 더 이상 남을 흔들지 못한다. 이제 바다는 한국의 쪽으로 기울었다. 며칠이 지나자 전 세계 언론의 초점이 점점 이상하게 한 곳으로 모였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기나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한국의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의 브리핑룸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은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왜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짧게 대답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헤드라인이 되었다. 침묵의 힘 마이너스 침묵의 힘. 한국의 전략적 자제.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의 대응 방식을 21세기형 억제 이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표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20년 넘게 전쟁과 억제의 논리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조용한 전략은 처음이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언제나 소리로 세상을 움직였다. 폭발음, 연설, 경고.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다. 대신 차분함을 무기로 삼았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침묵은 공포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완성이다. 며칠 후 유럽연합의 외교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억제 모델은 침묵의 힘로 요약된다. 이는 공세적 수단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억제 구조이다. 보고서를 읽던 중 나는 문득 떠올랐다. 이건 단지 정치적 자세가 아니었다. 기술, 경제, 문화까지 연결된 국가적 태도였다. 한국의 군은 움직임을 최소화했고 언론은 과장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조화 속에 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전략 체계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날 밤 경주의 영상 자료를 다시 보았다. 회의장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사람들은 서류를 나르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줌인될 때 한 연구원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신뢰는 방패보다 강하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건 단순한 국가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의 철학이었다. 며칠 후 나는 워싱턴의 한 포럼에서 발표를 맡았다. 주제는 한국의 억제 이론 변화. 나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한국은 지금 힘의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억제는 협박이 아니라 신뢰의 증명입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럼 당신은 한국이 진정한 강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외부의 위협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침묵에 힘나는 말은 단지 언론의 표현이 아니라 시대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밖의 워싱턴 불빛을 바라봤다.
멀리서 포토맥 강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그건 완전히 준비된 자의 특권이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침묵의 힘 마이너스 그것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문명이다. 며칠 후 나는 워싱턴 국방분석센터의 폐쇄 회의실에 초대되었다. 보안 절차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했다. 휴대폰은 모두 봉인되었고 회의실 창문은 전자 차폐막으로 덮여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테이블 중앙의 모니터에 단 한 줄의 문구가 떠올랐다. 억제 자율성 모델. 순간 내 심장이 2번 뛰었다. 그건 내가 수년 전부터 이론으로만 논의하던 개념이었다. 동맹국이 핵무기 없이 독자적인 억제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모델. 그런데 지금 그 문장이 현실의 전략 문서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의 전략기획국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세계의 억제 구조는 변하고 있습니다. 핵의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밀도가 힘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기술 공유는커녕 핵연료 연구조차 금기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국제규범을 완벽히 준수하면서도 자체 억제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신뢰는 어느 동맹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리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이동합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지배에서 협력으로, 통제에서 동반으로. 나는 노트에 적었다. 억제 자율성 마이너스 신뢰 기반의 동맹 진화. 발표가 끝나자 분석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냈다. 어떤 이는 우려를, 어떤 이는 찬사를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했다. 한국이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국장이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모건, 너는 경주에서 무슨 걸 봤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한 나라가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억제의 진짜 형태야. 믿음은 핵보다 오래 간다.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남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포토맥 강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세계의 중심이라 여겨지던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중심으로부터 배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제목은 한미 억제 자율성 모델의 구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라 기준선이다. 보고서를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경주의 그 고요한 회의장을 다시 떠올렸다. 말없이 서 있던 사람들, 묵묵히 종이를 옮기던 손,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확신. 그 모든 것이 이 문서 한 줄에 응축되어 있었다. 억제 자율성. 핵 없는 억제, 강요 없는 동맹. 그건 단지 전략이 아니라 문명의 재정이었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이제 동맹은 복종이 아니라 선택이다. 한국은 그 선택의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워싱턴의 회의실을 벗어나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포토맥 강가를 따라 걷는 동안 지난 30년의 역사가 머릿속을 스쳤다. 미국이 기술을 통제하고 동맹국들은 그 통제 안에서 안보를 구걸하던 시대. 그러나 지금 그 질서는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첫 줄에 적었다. 30년 동안 미국은 기술을 지켰다. 그러나 한국은 그 시간 동안 신뢰를 배웠다. 이 문장이 내 생각의 핵심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감시 대신 투명함으로 신뢰를 쌓았고 허가 대신 능력으로 신뢰를 증명했다. 과거의 동맹은 통제를 기반으로 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 넌 따르라.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너를 믿는다. 그 문장의 차이는 작지만 의미는 세기를 가른다. 며칠 뒤 나는 국방대학 초청 강연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청중은 대부분 젊은 장교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힘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대답했다. 더 큰 무기와 더 빠른 대응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힘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는 통제보다 오래가고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청중은 조용해졌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통제받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고 잠시 후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통제에서 신뢰로. 이 단순한 이동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TV를 켰다.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새로운 방위산업 전시회 현장이 비쳤다. 전시장은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전시물 옆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누구나 기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그들이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였다. 앵커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투명성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바로 새로운 권력이지.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나는 펜을 들어 노트 마지막 장에 썼다. 통제는 의심을 낳고 신뢰는 연대를 나눈다. 미국이 세계를 통제한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한국이 신뢰로 세상을 연결하고 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나는 경주의 고요한 밤을 다시 떠올렸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한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을 재정의하는 순간을. 그건 단지 국방의 변화가 아니었다. 문명의 교체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통제하는 손이 아니라 믿는 마음이다. 그날 나는 다시 경주로 돌아왔다. 비행기 창밖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짙은 회색이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몇 주 전과는 달리 도시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움직였고 도로 위의 차량들도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마치 모두가 한 가지 소식을 기다리는 듯했다. 도시 한복판의 회의장은 여전히 단단한 보안 속에 잠겨 있었다. 출입구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각국 기자들이 입구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어떤 문장이 세상의 균형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굵었지만 누구도 피하지 않았다. 경주의 돌길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그 위로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잦아들었다. 기자들의 시선은 모두 회의장 정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출입 허가증을 내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밖보다 더 조용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이상한 평온이 떠 있었다. 한국 대표단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미국 대표단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어떤 목소리도 그 어떤 선언도 들리지 않았다. 회의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켰다. 오늘은 마지막 세션입니다. 각국의 입장은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별도의 공동 성명은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놀란 듯 숨을 들이마셨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그 조용한 순간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 침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건 아무 말 없는 선언이다. 어떤 문서도 어떤 연설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침묵 자체가 메시지였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나갔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그저 우산을 펴고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홀로 남아 빈 회의장을 바라보았다. 탁자 위에는 아직 젖지 않은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잔잔히 비의 그림자가 떨어졌다. 나는 손끝으로 그 빛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공식적인 말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말이 끝났다. 밖으로 나서자 빗줄기는 더 거세졌다. 하늘은 무겁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서 어떤 안정감이 느껴졌다.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은 이해하고 있었다. 통제의 시대가 끝났고 신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으로 적었다. 오늘 밤 경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세상을 움직였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그건 단순한 빗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역사의 페이지가 넘겨지는 소리 같았다. 새벽이었다. 비는 밤새 멈추지 않았지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경주의 지붕들이 젖은 윤기를 띠며 천년 고도의 돌담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커피잔을 들었다. 김이 서린 잔 속으로 내 숨결이 섞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도시 전체가 고요했다. 어제까지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대신 이상한 평온이 흘렀다. 회의장 근처를 지나가던 기자들도 카메라를 메고 서 있던 통역관들도 이제는 발걸음을 늦추고 있었다. 세상은 공식 발표를 기다렸지만 발표는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에는 실망 대신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모두가 느꼈다. 그 침묵이야말로 선언이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어제 적어둔 마지막 문장 위에 한 줄을 더 썼다. 비는 멈췄고 세상은 새로워졌다. 그 문장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결론이었다. 신문들은 무언의 합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어떤 사설은 이렇게 썼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이 동맹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 이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았다. 30년 동안 미국이 통제하던 체제는 신뢰라는 새로운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오전 9시 나는 호텔 로비에서 몇몇 인사를 다시 만났다.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미국의 한 대표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억제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흘러내렸다. 젖은 도로 위에서 빛이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금빛으로 빛났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새로운 온기가 있었다. 그건 한나라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건 전쟁의 억제가 아니라 의미의 억제다. 무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것이다. 그 신뢰가 바로 진짜 억제력이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낮고 느렸으며 비의 잔향과 섞여 도시를 감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은 걷히고 있었다. 어제의 어둠이 남긴 흔적 위로 새로운 빛이 번져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억제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세상을 다시 쓰게 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정리됐다. 처음 한국을 향해 품었던 회의감, 의심, 경쟁심이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남은 건 존경이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존경.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세계는 더 이상 허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는 신뢰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햇살이 내 노트 위에 떨어졌다. 잉크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첫 문장 같았다. 그날 나는 그렇게 기록했다. 경주의 비는 멈췄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